예, 2월 우리 서양윤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 강의를 마치고 이제 2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 주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뭐 공백이라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또 시간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갔고 서양 강의는 상대적으로 네 분과 중에 가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네 분과 중에 우리가 뭐 동양, 서양, 그리고 사회사상, 교과교육론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이 수업을 접해 보시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도 제일 다양한 게 이 서양 사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 건 아주 다른 분과에 비하면 다른 부분에 비하면 훨씬 좋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임용 문법으로 넘어오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막 충돌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뭐 분류 체계라든지 뭐 이렇게 주요 포인트 같은 게 특히 이제 철학 과목으로 위주로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좀 충돌하는 부분들이 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튼 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기출에 맞는 그렇죠. 그러한 서양 사상을 새로이 이식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한 달 동안 받고 11월까지 가져가야 돼요. 이거를 문제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학의 뭐 교양 과목 형태의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포인트 포인트대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뜬금없이 그냥 뭐 외워라 이런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나름대로 편안하면서도 또 뭐랄까요? 또 부담이 있어요. 그냥 또 그냥 교양 과목 형식의 이런 얘기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시면서 뭐가 다르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1년짜리 1년을 위한 우리 공부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수용하셔야 돼요. 좀 어색한 것 같고 뻑뻑한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한 보충 설명을 제가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메워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시작할 것은 서양윤리 사상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이제 인트로덕션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동양윤리의 전개 방식은 대체로 어때요? 유교, 불교, 도교라는 확실한 세 가지의 사상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이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물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근데 서양 사상은 대체로 뭐냐 하면 이성이라는 하나의 핵심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이성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시대별 과제예요. 대체로. 그렇죠? 고대 이성이 태동하는 그쵸 고대 소크라테스서부터 플라톤 또 그 이성의 또 반대쪽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또 다시 이성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던 스토아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라는 큰 주제하에 자꾸 싸움이 벌어져요. 이성과 우리 한쪽에서는 경험이 되겠죠. 우리가 뭐 감정, 쾌락 이런 걸 포함하는 요 두 양자 간의 싸움이 매 시대마다 벌어지게 되는 거죠. 중세 시대는 그러한 고대 사상이 바탕이 돼서 신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철학으로 그 철학에 있어서는 쇠퇴기, 윤리학도 마찬가지죠. 종교 안에 다 포함되는 그런 다음에 뭐로 흘러가요? 그야말로 우리 전체 우리 윤리 전공을 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정체성을 만드는 각종 윤리 사상이 확립되는 근대로 넘어오죠. 이성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어, 절정에 달하죠. 흉 같은 아주 또 그 이성주의의 반대 목소리가 그 현대에 이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고요. 현대에 와서는 그러한 이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 의해서 그렇죠.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성을 문제 해결의 문제로 바라보고 또 인간은 이성만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못된 습성들을 벗어나서 인간을 그 자체로 바라봅시다 하는 실존의 실존주의의
이런 것들이 시대별로 우리 윤리사상 안에 막 엉켜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실타래를 임용 시험에 맞게 탁탁탁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윤리사상은 애초부터 시작된 게 좋음, 주로 경험주의자, 쾌락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좋은 게 뭐냐, 행복이 뭐냐, 또 한쪽에서 이성주의자, 옳음, 합리적인 것,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의무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대립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상가들에게 제가 늘 아쉬웠던 점, 이 실천의 구체적인 어떤 방식보다는 대체로 소극적인 방식을 취했다는 거. 이 서양 사상가들은 대체로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좋아했다는 거. 그래서 이성, 또 명료한, 분명해야 돼요. 흐릿하고 뭐 도란 뭡니까? 그러면 여기 도처에 있어. 뭐 도라는 거 말로 할 수 없어. 이러면은 동양에서는 멋있는 사유고 왠지 있어 보이는 거지만 서양에서는 허위고 가짜인 거예요. 명료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분명하게. 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가치를 인정받죠. 서양 사상은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현대인이고 서구적인 어떤 마인드에 익숙한 우리한테는 서양 사상이 그래도 덜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 명료함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대별로 우리 출발은 어디서 시작한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대 그리스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출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모든 도덕, 모든 지식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보기에 따라, 또 어느 위치, 어느 관계에 따라 상대주의죠. 보편주의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진리는 하나고 지식은 누구에게나 다 통용될 수 있는 걸. 보편주의. 그래서 등장인물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죠. 이렇게 한 편이고 이렇게 한 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크게 보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은 워낙에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주의, 현실주의자로만 묻기에는 우리 나중에 알겠지만 철학적 지혜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결국 이들 편으로 이들을 다 묶어서 자기 안에 녹여버리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하기도 하고 우리 시험에는 까다롭고 낼 것도 많고 매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에는 거기에다 추가돼서 그리스의 이러한 초기의 사상가들의 사상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혼란기가 오죠. 제국의 분열이 오고 세계 시민주의 이런 것들로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이 서양판 제자백과 스타일들이 등장하는 거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냥 즐거운 게 좋은 거야 하는 완전 쾌락파가 있고요. 이러다가 쾌락을 얻다가 망하면 안 돼 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쾌락을 얻는 사람들. 애초에 쾌락이라는 건 결국 슬퍼지니까 뭐든지 잃으면 애초에 그런 걸 멀리해야 한다는 금욕주의.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로 대표되는 쾌락과 금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죠. 헬레니즘 문화. 이러한 고대 사상을 거쳐 중세에는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지금 몇 년째 잊혀지고 있지만 아우스티누스의 교부 철학과 우리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으로 대표되는 이 중세의 철학과 윤리의 종교화, 종교 안에서 다 다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성의 힘이 강하면서도 더 강한 힘이 있죠.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신이라는 이름하에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죠. 되게 똑똑하고 잘나긴 했지만 신 앞에서는 그냥 한 인간일 뿐이고 자연의 한 산물이에요. 신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한계가 있었는데 근대에 넘어와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 신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우리 게 없어요. 인간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끼리 뭐 좀 해볼까? 다시 인간의 시대로 회귀하자라는 게 근대의 우리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근대화가 되는 근대의 다시 이성이라는 것이 중심에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스피노자와 칸트로 이어지는 이성, 절대 이성의 중심주의로 흘러가기도 하고, 한편에 이성을 아주 도구적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회적인 삶의 모습을 개선하고 좋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공리주의, 흉 이쪽 계열이 공존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등장인물 흉, 스피노자, 칸트, 벤담 미리 섞여서 우리한테 시험에 가불로 막 던져지면서 우리 제일 복잡하게 문제화되고 있죠.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또 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서들을 가지고 가불로 시험 문제를 막 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대처해야 되죠. 그 5권을 다 읽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거는 읽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도 부족할 수 있고요. 이해하느냐고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이론 우리 같이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지문들을 최대한 입수하고 또는 궁금하면 진짜 책을 찾아보면서 저변을 넓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도덕교사로서의 정체성과 깔려있는 실력을 위해서도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읽어보는 차원에서는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에 방해될 정도로 일정을 흐트러뜨리거나 선생님들 중에 특히 이제 못 넘어가시는 선생님들 한 번 잡았으면 끝을 봐야 돼 이런 성격이신 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재밌어요. 또 이런 거에 문제를 가지고 이기기 시작하면 공리주의 하나 가지고 읽는데 뭐 사흘이 뭐 하루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문제시하고 궁금한 점을 다 해소해가면서 읽으려면 한 달, 2달도 걸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신 분들은 책은 진짜 여유가 있을 때 머리 식히려고 나중에 우리 교사 되고 나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이 1년의 커리큘럼을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원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현대는 실존주의와 실용주의가 각각 이 이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이성 중심대로 살아봤더니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다 죽었다. 이성이 뭘 한 거냐? 우리를 망친 거 아니야? 반성하게 되죠. 실용주의는 이성, 그래. 우리가 가진 그 이성이란 좋은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문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개선하고 더 좋은 방법을 마련해야지. 이게 다야. 고정된 무언가를 마련해서 끝이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성이 또 다시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고정된 어떠한 뭔가의 목적을 향해서 딱 가면 그 목적 하나로 우리가 집중하고 획일화되는 거죠. 현대사회의 가장 경계점은 획일화되는 거예요. 실용주의도 실존주의도 각자 자기의 삶을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분화, 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또 우리 교과서 안에서 이제 현대사회의 윤리적인 관점 중에 덕과 배려, 그렇죠. 다시금 너무 이 사이를 거치면서 실제 인간이 갖춰야 될 것은 덕인데 자꾸 뭔가 이성이라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서 막상 삶을 살아가 보면 문제 해결 하나 못하고 서로 관계 하나를 제대로 못 맺는다 이거죠. 덕과 배려 윤리는 다 그 문제, 우리 인간이 가진 관계성, 실체적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성만 가지고 칸트는 내가 도덕을 이성주의자가 돼서 내 거 딱 가지고 동양사상과도 똑같은 발상이죠. 각자 자기의 덕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도덕적 사회가 될 거야. 목적의 왕국이 될 거야. 그러니까 주자나 칸트나 우리 롤즈나 또 누구죠? 저기 콜버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야말로 도덕주의자가 각각 돼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도덕사회를 이루자.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사회에서 흔히 하는 발상들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율성을 제대로 발휘하면 자율적인 도덕사회가 될 거다. 그 발상인데 잘 안 돼 이거죠. 해봐야 알지 이거죠. 해봐야. 막상 부딪혀봐야. 우리 다산정약용 아마 1월 마지막에 제가 열변을 토했잖아요. 다산정약용은 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 뭐냐? 나가질 않는다 사람들이. 만나질 않는다 성리학자들을.
마찬가지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방식이든 관념 안에서 머물고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 관계성을 중시하는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제였어요. 처음에. 나중엔 물론 이제 철학적 지혜라는 말로 다시 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면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 실천적 지혜를 강조한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등장하면 뭐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 하이데거, 야스퍼스 그리고 듀이, 뭐 제임스 퍼스 이런 사람들 등장하고요.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 현대 윤리를 보면 뭐 메타 윤리를 해서 응용 윤리까지 해서 범위가 실체적으로는 되게 넓어요. 사회사상 쪽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넘겼지만 분량상 실제로 서양 현대 사상이 가진 스펙트럼은 훨씬 넓죠. 그거를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이 시간 쓰면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서양 윤리 사상은 역시나 뭐 동양도 마찬가지였지만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는데 대체로 이성은 하나의 우리의 좋은 선물이 되는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요. 의무를 부여하고 무언가를 금지시키고 참아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명령, 의무, 금욕 같은 것이죠. 이성에 가지고 있는. 근데 이 명령, 의무, 금욕을 따르는 것 자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자유라는 키워드를 주게 되죠. 실제로는 맞고 막 우리를 억압하는 느낌이지만 이걸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에겐 자율이 주어져요. 그게 서양 이성주의자들의 목표죠. 내가 이성의 명령을 잘 따르는 온전한 인간이 돼서 그 온전한 인간이 곧 자유고 이걸 바탕으로 행복으로 나아간다. 목적은 또 행복에 있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잘 않지만 행복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행복을 막 이렇게 피해 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서 있는 정말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다른 거 없어. 이것 때문에 노력해. 나머지들은 다 이것을 위한 수단이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해. 그 행복은 제대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즐거움. 막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니까 막 너무 신이 나고 좋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짜증나요. 불행하죠. 뭐 더 쉬운 예는 뭐예요? 내 월급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뭐 살 수가 있어. 월급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좋고 힘들고 즐겁고 괴롭고 우리의 감정을 중시하죠. 쾌락과 고통이라는 그리고 욕망을 실현하는 것, 욕망을 막는 것보다는 얼만큼 안정되게 편안하게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실현하느냐 이게 이 사람들에겐 되게 중요한 것. 왜? 행복해야 되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행복하려고 답해야죠. 왜 사냐고 물으면 이성주의자들은 인간답게 살려고. 인간답게 사는 건 뭔데? 이러면 그건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건 뭔데? 인간이 해야 할 의무야. 의무를 지키면 뭐가 좋은데? 이러면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답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 왜 하세요? 이러면 그냥 하다 보니 하게 됐어요. 이건 의무주의자의 답은 아니지만 마치 의무주의자 같아요. 저는 합격하려고요. 합격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래야 교사 정식으로 되고 안정 속에서 월급도 타고 미래의 가정도 꾸리고 또 그 월급 모은 걸로 뭔가 부도 축적하고 그래서 결국 노년이 됐든 중년이 됐든 행복해지려고요. 지금은 안 행복하세요? 그러면 아직은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나은 걸 항상 기대하죠. 그건 행복이에요. 결국 목적은 행복이 돼요. 둘 다
서양 윤리 사상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에 있는데 가는 방식은 다르죠. 의무를 잘 따르고 이해해서 자유로움, 정신적 자유를 느끼는 게 행복이고요. 한쪽에서는 물론 그것도 한 측면이지만 육체적이고 실질적인 즐거움도 놓치지 않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서 행복에 이르는 것. 지금보다는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이제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도덕의 기준, 실제로는 행복으로 이르게 되는 그 기준이 되겠죠. 쾌락, 법칙, 또 품성, 배려, 결단 같은 키워드들이 도덕의 기준으로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의 행복이라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요.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요. 대체로는 정신적인 자유 또는 정신적인 쾌락, 만족감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들 조금씩 다르죠.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역시 사회적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게 이제 서양 사상의 한편으로 우리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사회사상이라는 분과를 우리 꽤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윤리 또한 우리 근데 동양 사상할 땐 사회윤리가 어디에 녹아들었죠? 그냥 제자백과의 일부,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고 어떻게 개선할까. 근현대의 사상도 별로 우리는 배우지도 못했지만 동양에서 문제의식이 없는 것처럼 마치 느껴지죠. 서양은 이 부분이 강점이 훨씬, 그러면서 바람직한 사회를 나름대로 구성하고요. 대체로 이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평등지향적인 사회를 먼저 꿈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양 문명이 형성되면서 서양 문명은 합리적인 사고를 무엇보다 추구하고요. 그에 따른 정신적인 지침을 주어지거나 서로 형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이제 핵심 문제로서 몇 가지를 교과서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왜 사는가,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목표, 그리고 자유, 자결권,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이게 이제 사회사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방식이 되죠. 자결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요 주제가 된다는 거. 그게 이제 10페이지까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또 얘기할 거 간단하게 두 가지 사상의 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상은 크게 보면 뭐와 뭐가 있었죠? 유의와 무의가 있었어요. 열심히 합시다.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사상이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해체하는, 그만해, 이제 억지로 하지 마 하는 무의의 계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은 유의와 무의였다면 서양은 이성과 경험이자, 출발은 어떻게 되냐, 헬레니즘,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 이게 뭐냐 이거죠. 헬레니즘은 그리스가 자기나라를 얘기할 때 헬라스라고 그러거든요. 아직도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의 자국의 명칭이 헬라스예요. 그렇죠?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은 우리 히브리,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발상 시작된 헤브루라는 그 지역을 말하죠. 다 지역적인 용어이자 고대 그리스의 사상을 우리가 통칭할 때 헬레니즘이라고 하고요. 헤브라이즘은 기독교 문명, 기독교 사상.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결합해 나가는 것이 서양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레니즘부터 먼저 살펴보면, 헬레니즘은 뭐냐? 그리스라는 데 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지도로만 봐도 그야말로 바다에 접해가지고 어디든, 또 전쟁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거기로 많이 몰려가는.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자유롭게 엄청 많은 문화들이 오고 가지만 나쁘게 볼 때는 많은 거친 이 폭력들이 침탈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죠.
어쨌든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무역이 활발하고 문화가 자유로우면서 각종 여러 가지 지식들이 교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처음에는 그리스만의 고유한 문명들이 잘 갖추어져요. 나중에 이제 막 그 워낙 전쟁이 잦아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침탈당하기 시작하지만 그리스의 고유한 문명에 우리가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게 뭐냐? 민주정치라는 거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민주사회에 거의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민주가 아닌 걸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가끔은 우리 헷갈리게 하지만 민주정치라는 건 뭐예요? 시민,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다수의 지배가 민주정치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아주 독특한 제도들, 왕이면은 사실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명령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인데 여기서는 각자 자율성들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일찌감치 철학자들, 훌륭한 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자연 철학,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천문학, 또 해양이니까 해양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자연의 현상들을 연구하면서 일정한 법칙을 파악하거나 또 한쪽에서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해요. 그래서 이 경험적인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거기서 다시 일정하고 보편적인 법칙을 마련하는 합리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어떤 사람은 그 혼란스럽고 그냥 다양한 걸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서도 막 다양하고 이렇게 약간 혼돈스러운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왁자지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도 있으실 거예요. 오히려 후자, 지금 얘기할 그 중에서도 질서를 잡고 좀 고요하게 자기만의 법칙을 발견해서 그 법칙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체로 처음에는 경험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누굴까요? 소피스트. 이들이 우세하죠. 왜냐하면 멋있잖아요. 막 멋있는 말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당장에 이건 뭐고 저건 뭐 답을 빨리빨리 마련해줘요. 틀리면 바로 수정해줘. 그런 생각도 있었네? 근데 너무 많이 틀리다 보니까 그야말로 편의주의. 사람들에게 에이 저 사람 또 그냥 막 자기 합리화하고 막 코에 걸면 코걸이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타난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자꾸 그렇게 돈벌이로 지식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답을 해주자. 내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서로 얘기를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답을 찾아갑시다. 그 합리적 보편성을 찾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이 늘 이긴 건 아니지만 우리 윤리학 철학의 역사에서 보면 승자로 자꾸 기록이 되는 거죠. 합리적인 보편성, 합리적 사고와 논변을 갖춘 사람들, 그리고 사물의 인간과 본질을 올바로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사상가, 철학자로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 등장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들이 가장 큰 무기로 삼은 게 뭐다? 이성, 지혜, 지식이죠. 그걸 갖추면 어떻게 된다?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불행한 이유는 뭐다? 무식해서, 몰라서, 잘못 알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서 행복과 옳은 것에 대한 탐구에 매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가진 대략적인 고대 그리스 사상의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한켠에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이제 우리 지도로 보면 더 밑에 쪽에 우리 지중해 북쪽이 헬레니즘 문화라면 아래쪽이 이제 헤브라이즘이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등장했느냐? 바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라는 이 서구 사회의 두 양대 축이 되는 종교적 전통이 등장하죠. 넓게 보면 이슬람교까지도 한 뿌리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각각 지금의 모습은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형제 같은 종교죠.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곳을 성지로 삼고 있고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건데 이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이 가진 우리 서양 사상을 이해하는 가장 큰 영향력은 뭐냐? 유일신교라는 거죠. 하나의 신만,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윤리에 힘을 실어주죠. 더욱더. 아까 우리 헬레니즘에는 사실 상대주의자가 실제적으로 더 많은 승리를 거둘 때도 있었지만 이 중세를 거쳐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헤브라이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길로서 제시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세 시대에는 확고하게 근원으로서 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 밑에 인간이라는 대리자가 그 밖에 자연을 지배하는 방식. 이렇게 내리꽂는 수직적 질서에 아주 익숙하고요. 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죠. 중세에는. 근데 인간이 이제 오만해지고 머리가 커지고 똑똑해지다 보니 신을 서서히 흐릿하게 만들고 있긴 있는데 상징적인 존재 인간이라는 이성적 존재는 신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가게 되죠. 또한 헤브라이즘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평등이죠. 신 밑에 인간은 다 평등해요.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평등하고 따라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칸트에게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되고요. 또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칙, 계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걸 지키는 것에 굉장히 충실하죠. 법칙을 수용해야 되고 명령으로서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을 덜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자유와 이 평등이라는 양대축은 그리스 쪽에서는 자유라는 키워드를 받아왔고요. 헤브라이즘에서는 평등. 근데 자유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제 나중에 우리 사회사상 안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냐? 당연히 그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게 자유라고 얘기하는 전통으로 내려오면 자유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자유와는 좀 다른 법칙에 순종하는 자유가 되고요. 한쪽에서는 자유는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것에 강제받지 않을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이건 누구예요? 홉스죠. 홉스로 대표되는. 그래서 경험론과 이성론이 갈라지는 것은 홉스서부터 휴무로 이어지는 이 영국의 사상이 경험주의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꽤 생각보다 많은 시간 얘기했는데 이러한 바탕을 깔고서 우리가 고대 사상부터 천천히 한 달 동안 서양 사상을 좀 우리 문법에 맞게 이명 문법에 맞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바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우리 교과서 윤리와 사상 서양 사상을 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범의 다양성과 보편 도덕 이런 제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교과서 하나 정도만 열심히 보고 나머지는 뭐 시간 관계상 중요 포인트만 먼저 보면 고대 그리스 때 대표적인 소피스트 누가 있어요? 프로타고라스 16페이지 보시면 상대주의적 윤리관이다. 모든 판단은 상대적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도 개인의 의견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의견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우리가 어려운 표현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의견 일상 용어인데 의견 각자가 가진 그때그때의 감정과 생각을 합쳐서 보면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상대주의자들은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개인의 의견,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조차 우리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그때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사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냐. 보편적인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방식에 관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죠. 그래서 공동체의 법이나 관습, 윤리적 원칙도 시대, 사회 다 달라요.
절대적, 보편적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뭐냐? 최선의 삶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해서 내 말 좀 들어봐 이거죠. 내 말 좀 이해해주고 내 말 좀 따라줘. 상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죠. 그 자신의 공동체가 지키는 관습과 규범을 충실하게 도덕 사회화의 원조가 되는.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잖아. 이게 우리의 관습이고 전통인데 왜 너만 모르고 있니? 빨리 제대로 익히고 또 필요에 따라 더 만들거나 필요 없는 건 없애기도 하는 거죠. 상대주의자들의 유연성이죠. 유연한 사람들이 바꾸기가 쉬워요. 근데 너무 잘 바꾸면 편의주의로 가는 거죠. 프로타고라스가 더 나아가 사람들을 인정한 사회를 존중, 최대한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이 적절히 잘 구사되면 아주 좋은 우리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관용의 태도를 더 많이 보일 수 있다. 또 다른 우리 소피스트 고르기아스가 있죠. 고르기아스는 회의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의 그 회의주의 그 박스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 만약 있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만약 있고 알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지독한 회의주의죠. 삼명제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해 줄 게 없어. 진리랄 게 없어. 진리라는 게 있다고 해도 난 모르겠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진리는. 내가 용케 알았어요. 나만. 내가 진리라는데 얘기해 줄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각자 이해하는 방식과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고르기아스의 태도를 그냥 따르게 되면 이 회의주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꾸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뭐가 돼요? 허무주의. 몰라.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소용없어. 그냥 그렇게 살라 그래. 이게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허무주의에 더 나아가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그럴듯하게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 이게 더 나쁘죠. 허무주의자들은 그냥 사회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 해는 안 끼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아까 설득이라는 게 그래도 좋은 걸 설득하면 모르겠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 남들을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설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치 도덕적 질서도 무너지고 사회가 성립하기가 어렵죠. 사회가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인물이 그 다음 페이지에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 소피스트들의 이러한 행태들이 건전할 때가 있었지만 점점 더 약삭빠른 이익에만 빠진 상대주의를 가장한 그야말로 이기주의에만 몰두하는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과연 저게 좋은 삶이겠느냐? 좋은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 해서 잘났다 하는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그렇죠? 당대 지식인 소피스트 만나봤지만 대답을 못 얻었어요. 오히려 깨달은 건 뭐다? 내가 제일 낫더라 이거죠. 소크라테스. 내가 제일 지혜롭더라. 그래서 지혜롭다는 사람 다 만나 대화를 나 이런 생각이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아름답고 훌륭한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다. 그래도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 나는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바로 이 점에서 조금 더 지혜로운 것. 조금 더가 아니라 완전 지혜로운 거죠. 무지의 자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문제를 잘 모르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고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면 진리를 추구할 수 없다. 반대로 소피스트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모르는 건 모르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일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한다. 이게 허무주의의 또 하나 방식이거든요. 너 공부 왜 안 해? 다 알아요 그럼.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건 몰라서 못하겠어요. 묘한 논리가 있잖아요. 모르는 거는 몰라도 되잖아요.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모르는 거를 알았다면 알려고 들어야지. 이거 그 간단한 거 생각 못하고 모르고도 살 수 있으니까. 아는 거는 더 내가 잘 아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애매한 이야기들에게 사람들이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무지를 깨닫고 참된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검토하지 않고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삶. 그 삶은 가치가 없는 거죠. 영혼을 돌봐야 돼요. 영혼을 제대로 그래서 발휘해야 되죠. 그래서 육체적 쾌락, 세속적 가치, 감각과 주관적 경험은 인간의 판단과 행동을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만 각자 추구하는 그것만 고집하면 그래서 보편적 지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추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무쌍한 현상을 인정하되 그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숙고하고 가장 좋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뭐냐, 영혼이, 이거는 플라톤의 이름으로 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없었다면, 그렇죠? 소크라테스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제자가 기록해 준 거예요. 우리 사실 뭐 논어나 맹자 같은 것도 제자들이 기록해 준 거죠. 맹자와 공자와 스승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사실. 플라톤 덕이죠. 플라톤이라고 써있다 그래서 오로지 플라톤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 것만도 아니에요. 둘의 얘기가 사실 플라톤의 이름 하에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혼이 몸을 이용해서 감각을 통해 탐구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지. 그래서 영혼은 마치 술에 취한 듯 헤매고 혼란스러워진다네. 하지만 영혼이 감각을 벗어나 그 자체로 탐구하면 순수하고 항상 그대로 있고 불사하는 것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헤매지 않게 되지. 영혼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실천적 지혜를 지니는 거예요. 실천적 지혜라는 말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유물이지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쉬워하죠. 지혜를 실천적 지혜라고 얘기했다면 플라톤도 소크라테스 다 옳은 얘기인데 그들은 그냥 지혜라고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 거. 지혜는 다 실천적 지혜는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행복을 이루려면 덕을 발휘해야 되죠. 덕은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인 거죠. 덕은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용기 있게, 절제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좋다는 걸 모르면 절제를 못하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경건 같은 덕을 실천하려면 참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혜라고 하죠. 이거를 묶어서 지혜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자신에게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것 선택하기 때문에 덕이 좋다는 것만 알면 실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덕 있는 삶을 살려면 덕에 대한 보편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적 탐구도 필요하죠. 알면 하게 돼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이 이제 후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논박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로 돌아와서 인간의 삶에서 좋고 옳고 아름다운 걸 보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은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도덕과 윤리의 기초라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잘한 건 뭐다?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고 청중의 호응을 얻어내는 이게 뭐냐? 수사학. 말 잘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럼 누가 잘할까요? 이런 건 정치인, 법률가. 요즘에 뭐 뉴스 보면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을 근데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수사하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처세술이죠. 어떻게 세상의 문제들을 대처하느냐. 처세술이 중요한 역량이 되는 거죠. 소피스트에게는 말과 처신 이게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또 처신과 정치의
문제에서 트라시마코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트라시마코스. 이 인물은 왜 중요하냐? 플라톤을 등장시킨 인물이죠. 트라시마코스의 이 주장 때문에. 정의는 뭐다? 강자의 이익이다. 뭐가 옳은지 따져보면 강자들이 이익을 취하는, 강자들이 좋아하는 게 정의예요. 강자들이 유리해지는 게. 다양한 의견이 경쟁할 때 승리를 거둔 강자의 명령이 사회의 법이 되고 정의가 되며 사람들 사이의 합의조차 강압 때문에 무시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승리를 노골적으로, 이게 이제 사이사이에 우리 인류 역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트라시마코스의 논리가. 근데 이게 그냥 꾸준히 유지됐다면 아마 인류가 더 빨리 멸망의 길을 갈지도 모르죠. 근데 이에 대해서 못 참는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게 바로 플라톤이에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생각인 걸. 강자들만 따로 뛰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정의는 행복으로 가기 위한 정신의 아름다운 조화로운 활동이 최대화, 최적화된 상태인 거예요. 그걸 정의라고 해야지 주어진 것들 중에 몇몇 강자들이 힘을 가지고서 질서를 만들어냈다? 이게 정의롭다. 그러니까 아직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지금도 있으니까.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는 누가 공동체 권리를 획득하여 지도자나 강자가 되느냐에 따라 법이나 정의가 달라지고 어떤 법이나 윤리적 원칙, 보편적 타당성과 절대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인권조차도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것도 안 평등해. 우린 강자가 부여하는 만큼만 평등해. 이런 논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사상 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죠. 사회 구성원 모두 각자 의견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토론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으며, 이때 등장하는 게 일부 선동가나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이 대중의 욕망과 또 영합을 할 때 시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게 알고 썼을까요? 교과서 쓴 분들이? 이게 이제 정말 정확한 문장이죠. 일부의 선동가나 권력자들이 오판하고 거기에 대중들이 욕망을 투영해가지고, 그렇죠? 나 저 사람 강자와 같이 하니까 나도 강자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우리가 제일 망조로 가는 거죠, 나라가. 그래서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는 현실적으로 실용적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였던,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민주정이 잘 이루어질 때는 소피스트의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상대 얘기 많이 들어주는데 이게 잘못 흘러갈 수 있죠. 지역이나 국가 문명마다 법규, 관습, 가치관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현대에도 윤리적 상대주의는 포용적 태도로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민주주의 발전에서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근데 윤리적 보편주의는 어떠냐? 서양 윤리 사상의 전통적이고 중요한 과제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윤리적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할 필요를 느꼈으며 개인적 의견이나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도 인간의 양심을 바탕으로 둔 보편적 도덕 원칙이 존재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합의해서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들을 또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어주죠. 너무나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것들을 존중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불평등한 것들 있죠. 차별, 또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은 상대주의를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보편주의의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 그것을 그 여지까지도 다 흐트러뜨려 버리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보편성의 추구는 서로 달라 보이는 규범과 관습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소통하면서 윤리적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죠. 이게 제일 장점이에요. 우리가 윤리 이론을 만들고 그래도 뭔가 하는 거는 그걸 보편화하겠다라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공리주의 같은 이러한 상대주의 입장이 발전한 것들조차도 공리라는 걸 보편성을 깔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특정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일원주의, 획일화, 그리고 전체주의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옳은데 왜 안 해? 이렇게 가는 다수의 횡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인권과 개성을 억압하고 자율적인 삶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율이라는 문제를 놓고서 그쵸? 이 상대주의와 그쵸? 보편주의가 서로 잘 활용될 수도 있고 오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강조되다 보면 자율성이 방종으로 흘러가는 거죠. 제대로 활용되면 다양성이고 이 활력이 넘치는 사회가 되지만 방종이 되는 거예요. 막 제멋대로. 보편주의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모두가 아주 평등한 자유를 누리면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뿌듯함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이제 대명령에 의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로 묶여서 그 하나의 힘으로 나는 별로 지금 이 사회에서 누리는 자유만큼을 못 누릴 것 같아. 그리고 필요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까지도 왜 너는 그렇게 의식이 없어? 인간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복종해? 끌어들인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한때는 너무 강해져 버리면 하나의 목소리 하에서 저 사람은 아직 자유의식이 부족하니 데려다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말 그대로 교육이지만 엄청난 압박과 강요가 되는 거죠. 자유라고 얘기해놓고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의식, 인권 의식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인권 교육을 뭐 100시간 받아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 강제 교육을 받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동영상 교육 100시간 받고 막 이러면 저도 이거 강의하고 그러려면 선생님들도 아마 다 받으실 거예요. 나중에 그 의무 교육 같은 거 받아야 되거든요. 되게 싫거든요,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하지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보편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문제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보편성이라는 이름이 잘못 활용되면 획일화된다. 그래서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 교과서에서 보면 또 한 줄 개인이나 사회, 국가,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주관적인 특징과 상대성은 존중해줘야 하며 서로 평화롭게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말 교과서의 문장으로서 마무리가 잘 되고 있죠. 다양성도 존중하되 보편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통일된 것을 추구할 의지도 함께 가진 정말 균형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그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가지고 사회 사상 이제 다루게 될 때 이게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될까? 이게 이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서로 그 안에서 절충점을 잘 찾아내려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 볼까요? 그 19페이지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윤리의 가장 딜레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못 이겨 그렇다고 합니다. 즐거움에 져서 어떤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어떤 나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즐거움에 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나쁜 일이 당장은 즐거움을 주지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좋은 일이 당장은 즐거움을 방해하지만 더 큰 즐거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즐거움에 지는 것이 아니라 무지에 지는 것입니다. 무지. 악행의 원인, 선행하지 않는 원인은 뭐냐? 도덕적 동기를 무지에 두고 있는 거죠. 지식, 지혜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행동이 지금 자신의 행동보다 더 좋고 또 자신이 그것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무지와 다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아주 유명한 지문이죠. 이 지문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별거 아닌 거지만 그래서 무지와 지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